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서부축이 왜 앞으로 중심이 되는가? 그 두 번째 편으로 오늘은 강남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강남이 뜬 것도 입지가 변화했기 때문에 뜬 거고, 또 입지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서부축이 뜨게 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1970년대 강남입니다. 강남이 불과 40년 전에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남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지금처럼 강남 불패 소리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1편에서 잠깐 소개했던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이 문명의 중심도 입지에 따라 바뀐다. 이 주장을 하는 책인데 이걸 자세히 좀 알면 강남의 입지 변화가 강남의 위상에 끼친 영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총균세의 핵심 주장은 어떤 민족이나 지역에서 문명의 탄생과 성장은 그 민족 또는 그곳 사람들의 생물학적 특성, 유전적 차이, 타고난 능력과는 별 관계가 없고 지리적 환경에 좌우된다. 즉, 입지가 좌우한다. 이 말입니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지리 환경은 분명히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과연 역사의 광범위한 경향도 지리적 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제가 1편에서 소개했던 그림, 세계 4대 문명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북위 25도에서 35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왜? 여기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문명 탄생의 확실한 증거는 국가의 탄생이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문명이 탄생했다, 그 증거를 국가가 탄생했는가 여기에서 찾는다고. 국가 탄생의 전제 조건은 높은 농업 생산력입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전에 지구상 모든 나라는 왕, 귀족, 군대, 사제, 이게 최상부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바닥에 농민, 어민, 장인, 상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농민이죠. 왜? 왕, 귀족, 군대, 사제는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노동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은 정치하고 행정하고 종교에만 집중하잖아요. 농업사회에서는 식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걸 농민이 생산하잖아. 즉, 농민이 곡물을 생산해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왕, 귀족, 군대, 사제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국가적 제사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생산물이 필요하죠. 전쟁에도 엄청나게 많은 생산물이 필요하다고. 요걸 농민이 다 생산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잉여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이전 한 사회 인구의 85 내지 90%는 농민이었어요. 종자가 큰 볕과 식물의 분포, 이 지도에서 나오다시피 지중해 연안이 가장 많아요. 동아시아도 육종이 있지만 지중해 연안이 가장 많다고.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탄생했던 거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원전 3000년경에 탄생했고, 인더스 문명이 기원전 2500년경, 중국 황하 문명이 기원전 2000년경,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먼 순서대로 문명이 탄생을 했다고요. 지중해 연안에서 문명이 최초로 탄생한 게 그때 이집트인 메소포타미아인 오늘날 이라크 남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전적 자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필이면 종자가 큰 볕과 식물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인 거죠. 농작물은 장기 보관이 가능할 것, 투입 노동량 대비 열량, 산출량이 많을 것, 성장이 빠를 것, 그래야 종자 개량이 쉽습니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한 해살이 식물이죠. 그러니까 종자 개량이 쉬운 거죠. 야생 종자 식물종은 20만 종인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건 수천 종이고 작물화된 건 수백 종에 불과합니다. 모든 농작물 가운데 연평균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건 12종에 불과합니다. 밀, 옥수수, 벼, 보리, 수수, 콩, 감자, 마니옥, 고구마, 사탕수수, 사탕무, 바나나, 이게 전부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밀, 옥수수, 벼, 보리, 감자지, 감자. 야생 종자 식물이 20만 종이나 되지만 전 지구인을 먹여 살리는 건 극히 드물다. 왜? 농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춘 게 드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포유류 동물이 한 4,500종, 5,000종 정도 있어요. 이 가운데 가축이 된 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되려면 집단 생활을 하며 리더나 우세한 놈에게 잘 복종하는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포유동물은 집단 생활 동물이 있고 단독 생활 동물이 있어요. 단독 생활하는 건 가축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양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키우잖아요. 양은 집단 생활 동물이거든. 우두머리 한 놈만 통제하면 나머지 놈들은 알아서 따라와. 만일 양이 단독 생활 동물이었다. 리더에게 잘 복종하는 특성이 없다. 그러면 양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를 해요? 인간을 잘 따르고 순종적일 것.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잘 먹고 잘 번식할 것. 가축이 환경에 민감하면 잘 죽을 거 아니에요. 번식도 안 할 거고. 빨리 성장할 것. 빨리 커야 인간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죠. 주요 포유류 가축은 5종입니다. 양, 염소, 소, 돼지, 말. 그 다음에 낙타, 라마와 알파카. 이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축된 거. 당나귀, 순록, 물소, 야크, 티베트 사람들이 키우는 거. 발리소, 인도소. 닭, 오리, 거위는 조류, 꿀벌, 누에는 곤충. 가축 대부분은 기원전 8,000년에서 기원전 4,000년 사이에 가축이 됐습니다. 낙타가 제일 늦어요. 기원전 2000년에서 2500년 사이. 그러니까 가축은 이미 거의 4000년 전, 1만 년 전, 그때 이미 다 가축이 된 거예요. 그 뒤에 인간의 지적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가축이 된 게 없어. 동물 가운데 가축으로 길들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게 이미 수천 년 전에 다 가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포유류 가축화 후보종. 자, 이렇게 많습니다. 유라시아가 또 제일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후보종 가운데 가축화된 비율이 유라시아가 제일 높아요. 1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로. 오스트레일리아 제로. 남북 아메리카 4%.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이 다른 대륙 문명보다 앞섰던 거죠. 사하라 사막 이남에는 얼룩말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가축이 못 됐어요. 이유가 뭘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유라시아 사람보다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얼룩말은 성질이 지랄 맞아요. 얼룩말은 사람을 꽉 물고 악착같이 놓지 않습니다. 미국 동물원에서 호랑이보다 얼룩말 때문에 부상당하는 관리자들이 더 많답니다. 사슴류 가운데 유일하게 가축이 된 건 술록뿐입니다. 사자, 하이에나, 호랑이 등이 가축이 못된 건 단지 맹수여서가 아니에요. 가축이 될 만한 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나마 맹수 가운데 늑대만 길들여져서 개가 됐습니다. 1만 5천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개가 탄생한 걸로 보는데 많은 학설이 있어요. 늑대 새끼를 사람들이 데려다가 키워서 개를 만들었다 이 학설도 있지만
요즘에 유력한 건,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1만 5천 년, 3만 년 전에는 사람이 아직 수렵 채집 생활할 때잖아요. 야영지에서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남은 고기 찌꺼기, 그다음에 뼈다귀 같은 거, 요걸 얻어먹으려고 늑대 가운데 일부가 인간 야영지에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눌러 앉은 게 개가 됐다. 이게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고양이는 가축이 됐긴 했는데 단독 생활 습성이 강해요. 요즘 뭐 도시에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하는데, 옛날 시골에서 보면 고양이는 키우다 보면 1년이나 2년 지나면 집을 나가버려요. 기원전 8천년쯤에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고양이가 가축이 된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농업을 시작한 다음에요. 농사 지은 걸 창고에다가 보관하잖아. 그러면 쥐 같은 설치류가 들끓게 돼요. 그걸 노리고. 바로 그 설치류를 잡아먹기 위해서 야생 고양이가 인간이 사는 곳에 날락하다가 주저앉아 가축이 됐다. 인간이 직접 고양이를 길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단독 생활하는 그 습성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늑대 같은 경우는요, 원래 집단 생활을 해요. 그 차이가 있죠. 지구에서 가장 넓은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이고, 문명도 가장 찬란했던 게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문명은 유라시아보다 못하다고. 이유가 뭘까? 유라시아인들의 유전적 자질, 민족적 특성이 가장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는 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이에요. 유라시아는 동서로 길쭉합니다. 다른 대륙들은 남북으로 길쭉해요. 이게 결정적 차이였다는 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이에요. 유라시아 대륙은 위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자연 환경과 기후 식생이 비슷합니다. 지중해 기후하고 동아시아 기후, 뭐 겨울이 반대일 거야. 그거 빼놓고는 기본적인 기온 자체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밀과 보리는 지중해 연안에서 농작물이 된 뒤에 동아시아로 전파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양자강 이북은 밀을 먹어요. 양자강 이남은 쌀을 먹고, 그게 중국 원산지가 아니에요. 지중해 연안에서 농작물이 된 게 중국까지 전파가 된 거라고.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리. 기원전 2세기에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유럽까지 이렇게 이어졌다고. 기원전 2세기에 이미 유라시아 대륙 한 곳에서 발생한 문명의 요소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가 쉬웠습니다. 동서로 길쭉하니까 화약은 중국에서 발명됐어요. 근데 유럽까지 퍼졌고 유럽에서 꽃을 활짝 피웠지. 1500년대에서 1800년대 유럽에서는 전쟁이 아주 많았어요. 유럽은 작은 나라가 많잖아. 전쟁이 많으니까 당연히 무기 기술도 발달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대포 같은 경우 중국의 대포는 공성포예요. 고정시켜놓고 성벽을 부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근데 서유럽은 처음에는 공성포였다가 나중에 야전포가 탄생해요. 야전포는 들판 끌고 다니면서 특히 보병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보병은 자꾸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야전포는 공성포보다 좀 더 작고 경량화돼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해야 돼. 움직이는 보병, 기병을 상대로 공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탄도학이 발달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840년 아편전쟁쯤 가면 서양의 대표가 뭐 중국을 훨씬 더 능가하게 되고, 그래서 아편전쟁 때 청나라가 아주 박살이 났던 거죠. 쇠의 전파.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사이에 청동기가 발명됐고, 기원전 1500년에 철기가 발명됐습니다. 철기는 히타이트, 오늘날 터키 쪽이에요. 히타이트가 제일 먼저 사용했으나 동아시아까지 전파됐죠.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태평양이 없었다면 이 쇠도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을 거예요.
자, 말은요, 흑해 북부 초원, 오늘날 뭐 우크라이나 남부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기원전 4000년쯤 인간이 처음 길들인 걸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인도 유럽어족의 조상들이에요. 기원전 3400년에 바퀴가 발명됐고 기원전 1800년에 전차가 발명됐습니다. 요거 다 동서로 다 퍼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10개 가운데 7개가 인도 유럽어족이에요. 말을 길들인 민족이 그만큼 강력했다고. 영어, 힌디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벵골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사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서유럽인들이라기보다는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초로 말을 길들인 자들. 홍역, 결핵, 천연두, 인플루엔자, 백일해 뭐 이런 것들 치명적 균의 상당수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긴 겁니다. 소, 말, 돼지, 양, 염소, 낙타 등은 기원전 8000년에서 기원전 2500년경 가축화 됐고 이 과정에서 유라시아인들은 면역력이 생겼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이 뭐 아즈텍, 마야, 잉카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기원전 한 11,000년, 빠르면 13,000년쯤에 아시아인들이 시베리아 거쳐서 베링해협 거쳐서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10가족 미만이 건너왔을 걸로 추정해요. 뭐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쫙 퍼진 거죠.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동서가 4,000에서 5,000km인데 남북이 15,000km야. 남북으로 길쭉해요. 특히 이 파나마 운하 부근 여기가 폭 64km에 불과한데 열대 강우림이고 멕시코 북부는 사막이죠. 여기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막이고 열대 강우림이어서. 아메리카 문명에는 가축이 적었어요. 왜? 가축이 될 만한 대형 동물 자체가 드물어서. 대형 동물이 있긴 했는데 거의 멸종했어요. 말도 있었는데 기원전 8000년쯤 멸종한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계속 존재했으면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말 타고 다녔을 텐데 말이 없었어, 말이.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축화된 대형 동물은 라마와 알파카뿐입니다. 문제는 라마와 알파카가 등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짐은 나를 수 있지만 사람은 탈 수가 없고 수레나 쟁기를 끌 수가 없어요. 신기한 게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은요. 바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신기한 거거든. 아즈텍 이제 고대 멕시코에 있던 거잖아요. 아즈텍 문명은 바퀴를 알았지만 장난감 용도였어요. 수레를 끌 만한 대형 동물이 없어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마와 알파카는 비교적 대형 동물인데 잉카 문명, 페루와 칠레 지역에서 길들였지만 아즈텍으로 전파되지 않았다. 중간에 파나마 운하에 그 열대 강우림이 있어서 물론 반론도 있어요. 아니 수레를 끌 만한 대형 동물이 없었다고 하지만 바퀴를 사용하면 인간이 손수레 끌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바퀴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건 이상하다. 이런 반론이 있지만 아무튼 정말 이 아메리카 문명에서 바퀴를 사용하지 않은 건 수레를 끌 만한 대형 동물이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다. 그 다음에 아즈텍은 문자가 있었지만 잉카는 문자가 없었어요. 왜? 아즈텍의 문자는 잉카로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메리카 대륙이 남북으로 길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은 길쭉하니까 문자의 전파도 쉬웠죠. 이 페니키아 문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파벳을 사용했잖아요. 요게 페니키아인들이 상인들이었다고 지중해 연안에. 그게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다 퍼져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지금 알파벳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쐐기 문자, 이집트 문자, 한자. 한자도 중국에서 탄생했지만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전파가 됐잖아요.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은 이 천연두 때문에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1394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잖아요. 그 콜럼버스와 그 선원들 몸에 묻어서 천연두도 같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합니다. 문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어요. 왜? 라마, 알파카, 기니피그, 칠면조, 사양, 물오리, 개 등 가축화 된 동물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지 1세기, 2세기 안에 90 내지 95%가 천연두로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인종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코르테스 침략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뭐 코르테스 군 해봐야 그 얼마 돼. 그 뭐 수백 명밖에 안 되잖아. 그 수백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문약해서 대항하지 못했던 게 아니고 천연두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 아프리카 볼게요. 이 아프리카 북부는 뭐 이집트 문명 아주 화려하죠. 근데 사하라 사막 이남에는 문명이랄 게 없어. 여기 사람들이 열등해서 아니죠.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여기 아프리카 동북부 여기서 탄생을 했는데 인류의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현생 인류 현재 지구인들은 다 아프리카인의 후예라고. 근데 이제 뭐 유럽, 아시아 이쪽으로 오면서 기후 때문에 검은 피부에서 하얀 피부, 누런 피부 이걸로 바뀐 것뿐이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왜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느냐? 여기에서 탄생한 문명이 이 남쪽으로 전파가 될 수 없었어요. 사하라 사막 때문에, 사하라 사막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아프리카인들이 원래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을 요약하면 각 대륙에서 가축화 작물하는 그 대륙의 전체 면적 중에서 작은 일부분, 유난히 조건이 좋은 몇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유라시아, 이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한 겁니다. 유라시아는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도 제일 많고 대륙 가운데 유일하게 동서축이었다.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문명이 탄생하고 번창하는 게 아니다. 지리 환경적 영향이 결정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입지가 결정적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총균세는 인간의 창의성을 무시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 사회에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단 어떤 환경은 다른 환경에 비해 더 많은 재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발명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도 한결 유리하다. 어떤 대륙의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다는 건 곧 잠재적인 발명가의 수도 많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의 수도 많고 도입할 수 있는 혁신의 수도 많다는 뜻이다. 총균세가 인간의 창의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륙의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으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의 숫자도 비례적으로 볼 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건 유라시아 대륙처럼 동서로 길쭉하면 위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후가 비슷하고 따라서 문명 전파도 쉬운 거예요. 하필이면 유라시아 대륙은 가장 넓었고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지. 또 농작물이 될 만한 가축이 될 만한 그런 품종도 제일 많았고 하필이면 동서로 길쭉해서 문명이 전파되기에도 가장 유리했고 그래서 유라시아 문명이 아메리카 문명이나 아프리카 대륙보다 훨씬 더 앞설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창의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자, 이제 강남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이라는 게 옛날 뭐 일본 식민 통치 시기에는 경성이라고 불렀잖아요. 자, 이거라고 이거. 그때 한강 이남의 서울은 이 오늘날
영등포라고. 2차가 1949년 여기까지. 그리고 3차 1963년. 자, 이때 이 짙은 보라색 지역. 이때 오늘날의 서울은 거의 꼴이 갖춰진 거예요. 자, 이때 비로소 강남 3구가 서울로 들어와요. 그전에는 서울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강남 3구가 서울이 된 건 1963년의 일이라고. 그전에는 경기도라고, 경기도. 왜 이 강남 개발을 시작을 했냐면요. 아마 이게 해방되던 당시, 그 다음에 한국전쟁 당시, 그때 서울 인구가 한 100만 명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1960년대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말에 한 300만? 400만 정도 됐을 거야. 서울 인구가 급증했으나 1960년대 말 당시 서울 인구의 90%가 한강 이북에 거주했어요. 근데 한국전쟁 때 한강 다리가 끊겨 서울 시민 대부분이 피난을 못 가서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1960년대 말에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 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정공비 난파 사건, 이런 게 발생하면서 안보 위기가 고조됐어요.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이거 안 되겠다. 서울 인구를 한강 이남으로 분산시켜야겠다. 그래서 1960년대 말에 강남 900만 평 개발계획, 당시는 영동지구 개발계획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수립합니다. 왜 영동지구냐?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영동지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 개발을 시작했는데 사람들 생각에 서울 하면 한강 이북이야. 한강 이남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강남으로 이사를 안 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강북 지역 서울 사대문안 개발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아예. 그 다음에 강북 지역에 있던 경기고, 휘문고 등 명문고를 강남으로 강제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강남 8학군이 형성됐잖아요. 그 다음에 88 올림픽이 강남 잠실운동장 거기서 벌어졌잖아요. 1989년인가 서초동에 법조타운이 조성됐고. 그러니까 이 강남 개발은요, 남북 분단의 산물이에요. 분단이 없었다면 일산, 파주 등이 훨씬 더 크게 개발됐을 겁니다. 경부선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강남을 안 지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이 됐는데 당시 이제 일본인들이 개통한 거야. 1910년에 러일 전쟁 발발하잖아요. 그때 이미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수물자 보급선 그런 용도로 경부선을 이제 서둘러 개통을 하는데 강남은 저지대에다가 습지가 많아가지고 이 철도 공사하는데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영등포로 돌아서 간 거예요. 즉 강남은 농사는 지을 수는 있지만 사람 살기에는 그다지 적당한 곳은 아니었다고요. 강남에 이 수해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970년대 초반부터 강남 개발을 시작했지만, 자, 1977년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건설 부지에서 차력 시범을 보이는 모습. 여기가 반포잖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집값 제일 비싼 곳. 1978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밭을 가는 농부 뒤편으로 현대아파트 공사장이 보인다. 아니 옛날에 강남이 이랬는데 강남은 태어날 때부터 강남인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전혀 안 그래요. 1997년 서울 아파트 가격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 32평 1억 5,200만원. 군포의 묘양 롯데 1억 5,200만원. 서대문 홍은동 현대아파트 1억 5,200만원.
강동구 명일동의 주공고충 1억 5,300만 원. 1997년이면 외환위기가 발생하던 해잖아요. 강남 개발 시작되고 난 지 한 25년쯤 됐을 때, 그때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이랬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하고 큰 차이 안 났어요. 이건 이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아파트 가격의 변화인데요. 1990년, 1998년 보세요. 강남 아파트 가격 별 차이 없어요. 근데 2015년에 가면 강남하고 다른 지역 아파트 차이가 확 벌어져. 강남 아파트 가격은 2005년 버블7 시기부터 압도적이 됩니다. 왜? 30년 동안 강남을 일방적으로 밀어준 효과가 이때부터 발휘된 거예요. 특히 2002년, 3년이면 그 닷컴 버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IT 쪽 그 붐이 일어요. 근데 테헤란밸리에 IT 기업이 많았잖아. 저는 이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즉 강남은 태어날 때부터 강남이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강남은 똥찌개진 농부들이 논 갈고 밭 갈고 하던 그 농사 짓던 땅이었고, 사람이 살기에는 거기가 저지되고 침수가 많아가지고 사람 살기에는 원래 적당한 곳은 아니었던 곳이라고. 근데 안보 위기 때문에 한강 이북에 있는 서울 인구를 한강 이남으로 분산시켜야겠다. 이 이유 때문에, 즉 입지가 바뀌어서 강남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강남의 입지가 애초부터 좋았던 게 아니고 입지가 바뀌어서 뜬 곳이 오늘날 서울 강남 3구인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서부축이 뜨게 될 것이다. 그건 제가 1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기존의 서유럽 미국 중심축이 아시아 중심축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1820년대까지 세계 생산의 중심지는 아시아였다. 거의 한 60 내지 70%를 차지했고 182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이 떴지만 지금 아시아 비중이 슬슬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세계 유수의 기관들은 2050년쯤이면 세계 GDP 1위는 중국, 2위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곳이 뜨게 된다. 자, 다른 기관 추정에서도 중국, 인도, 그다음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뜬다고 돼 있죠. 단군 이래 한반도 서부축이 중심이었다. 중국 문명과 교류를 해야 되니까. 한데 180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서유럽과 미국이 세계 정치 경제 중심이 됐고, 당연히 이 축이 발전축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경부축이 뜨게 된 거죠. 더군다나 남북 분단 때문에 남한은 대륙과 연결이 끊겨버리니까 더욱더 경부축 중심이 된 거죠. 1960년대부터 경제 발전을 시작했는데 미국, 일본과의 교육 관계가 남한 경제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경부축이 중심이 된 거예요. 하지만 2021년 교육 규모를 보면 한국과 중국의 교육 규모가 3,015억 달러, 미국, 일본 두 개 합친 게 2,500억 달러. 이미 중국 한 나라의 교육 규모가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크고, 이게 상위 교육 상대국 9개국 리스트인데 미국, 멕시코를 빼놓고는 7개가 이미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하고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서부축이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부축의 중심 지역은 이제 서울에서는 여의도, 마곡, 김포공항, 그다음에 광명, 시흥.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지만 이들 지역이 12km씩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평택, 화성, 서평택, 서화성, 그다음에 새만금 지역. 여기가 저는 될 걸로 봅니다. 남북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발전축은 이렇게 되겠죠. 개성 지나서 평양 지나서 신우주 이렇게 되겠죠. 일산 파주가 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 통일이에요. 남북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현재 중국과 대만처럼 자유교역, 자유왕래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하든지
일산 파주분들 말이에요. GTX 가지고 뭐 뜬다고 하는데 GTX 10개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남북 분단 상태에서는 안 돼요. 남북 분단 상태에서는 GTX 10개 들어갈 수도 없고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 입지를 볼 때 좀 거시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연 말단적으로 아무리 봐봐야 그거 크게 영향 없습니다. 대세에 별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